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데 여전히 변화 발전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청와대 국정원 정경련 등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지금 심각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님을 모시고 한 60분간 심층적으로 방송을 그것이 알고 싶다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범계 의원님이 직접 참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해 주십시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와 의원님. 네, 박범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상희 교수님 뭐 시종일관 싱글벙글하고 계시는데 왜 오랜만에 올곧은 법조인의 표상을 모아서 그러신가요? 땅보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몇 번 빠진 거 죄송합니다. 그러긴 했었죠. 예. 예.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입장에서 제자들이 다 박범계 판사님, 박범계 변호사님처럼 법조인이 돼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법조인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법인가를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박 의원님 계신다는 사실 자체로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예, 의원님 자연스럽게 아주 귀중한 칭찬도 있었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제가 2002년도에 이제 판사직을 그만뒀으니까 그 당시로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우리 한상희 교수님 평가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뒤로 아주 좋은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당장 여기 참여연대만 해도 우리 좋은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현직 판사 출신의 건강한 법조인 꽤 계시고요. 검사 출신의 건강한 법조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드물죠. 사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 속에서 정말 모든 법조인들이 따라갈 만한 담고 싶은 그런 표상이 되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조에. 그렇죠. 속성상.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뚝 선 귀감이라고 그럴까요?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유, 또, 뭘 오늘 꺼내시려고 이렇게 또. 부담을 이제. 부담을 왕창. 이제 계속 더 열심히 좋은 일만 많이 하시라고. 이거 참. 인게이지먼트. 우리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으로는 안가두망을 지금 시키신 거죠. 저 타락하기는 틀렸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이잖아요. 대전 서구을. 대전 서구을.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이니까 또. 자기 동네 지역구까지는 아는데. 박범계 의원님 대전인데 어딘가 이렇게 하니까. 대전 서구이면 이른바 저희가 월평동. 월평동, 올평동에 화상도박장. 주민들과 상인들이 맞습니다. 제발 좀
외곽으로 가라 또는 문을 닫아라해서 나가라.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올평동 주민대책위 분들도 참여연대랑 아주 친합니다. 그러셨죠. 여러 번 만났고요. 예. 의원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다고. 예, 저도 관심을 갖고 예. 그 이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법안을 19대 때 제가 냈었고 그 당시 이제 농림수산위에 이번에는 참 우리 20대 못 들어오셨는데 박민수 의원님이 거의 그 여당하고 합의가 됐었어요. 그 법안 통과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슨 노동 무슨 관련된 법안 그런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민수 간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마사회법 개정안도 내셔가지고 맞아요. 예. 뭐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으니까 많은 부분이 정상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물론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벌써 1100일째 그렇죠. 싸우고 있고 그렇죠. 우리 올평동 주민들도 얼마 전에 또 막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대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녀가셨다는 말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스포츠가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도박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정서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 또 국가가 또 방임하고 있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따질 게 맞습니다. 아닌데 아무튼 그 온수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화상도박장, 화상경마장을 소개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는 위협이 되니까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게 좋겠고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까 이 정도 하고 의원님 그래도 이렇게 참여연대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래도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서구 의원님인 거 말고도 간략하게 의원님 소개다 판사 출신 의원님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의원님이다. 이런 기억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 나오셨는데요. 전 참여연대 팟캐스트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여기 와 보니까 한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이 엄청난 우리 사회를 정말 쥐락펴락할 만한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안진걸 처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상희 교수님 또 오늘 또 정태인 저하고 같이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초대 아마 처음에 비서관 같이 그러니까 국민경제 비서관인가 맞습니다.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기분 좋고요. 전 말 그대로 이제 한 10년 가까이 판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그 시절에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그 당시 김민석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흔들었죠. 쉽게 말씀해. 그게 좀 약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실성을 해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실성하신 건가요? 사직서를 내고 그걸 또 받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냉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고 노 대통령 후보 이제 도와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초기에 비서관 하다가 지역에 우리 대전 서구울에 내려와가지고 한 8년간 공천 못 받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공천 받고서 또 낙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19대 때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셔갖고 지금 3선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번에 재선이신가요? 예. 저는 지난번 초선이셨어요. 저도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재선 말고 2선이라고 했어요. 2선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상대 후보님이 성함이 재선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삼선 하셨던 분이었잖아요. 알죠, 그분도. 저는 그래서 상대방 후보를 잘 만나셨네. 그래서 재선하셨네. 아닙니다.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19대 때는 주로 상반기에는 법사위, 하반기에는 기재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기 방금 전에도 전화하신 거 보니까 정경련 항의 방문도 가시는 건가요? 내일 오후 야당 의원님들이 항의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격이 안 맞으니까 일종의 정책 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진상규명 TF 그 TF 차원에서 일종의 전경련이 5억 2,300만 원을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어버이연합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목적 또 결정 단위, 결정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묻기 위해서 일종의 현장 조사 일환으로 내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요즘 항의도 하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시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 국회의원 혹은 당선자 입장에서 가니까 예. 그냥 그럴싸하게 현장 조사.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해야 될 정도의 메가톤급 그렇죠. 사안인데 네. 일단은 지금 20대 국회 넘어가는 길목이고 19대 때 또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 차원에서 현장 조사. 맞습니다. 정경련에서는 뭐 누가 나오신다고 하던가요? 지금 정경련 상임부회장이 이승철 부회장님인데요.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일 방문하면 비공개로 면담에 응하실 것으로 이렇게 실무자로부터 얘기 듣고. 아직까지도 정경련은 거의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안 하는, 그렇죠. 심지어 가타부타 인정을 안 하는 뭐 이런 상태인데. 완전히 그냥 입을 그냥 잠그셨죠. 왜 그게 그래서도 의혹이 맞죠. 맞습니다. 5억 2,3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럼요. 물론 전경련 회원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뭐 이런 등등이니까 5억 2,300만 원이야 뭐 껌값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받은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의 규모나 이런 속성상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고 그것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시작이 돼서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박근혜 정부 초기 2013, 14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돈에 더군다나 전경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 어떤 돈을 준 적이 없다.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선언을 하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데 줬다는 건 인정을 했지만 이 돈의 성격이 뭐고 누가 이런 것을 결정했고 이유는 뭐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한상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특징은 정경련이 거액을 줘서 자기들이 유리한 재벌대기업 유리하거나 현 정권 유리한 것을 시켰다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그렇죠. 모 행정관이 직접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잘된 것처럼 가서 집회해라라는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시사저널 JTBC의 보도도 이어졌는데 요 게이트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의원님. 한번 쭉 지금 당에서 파악한 지금까지 조금 대략의 실체 정도를 조금 설명 잠깐 더 해주시면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일종의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국회의정 정론관에서 우리 이제 언론인들 상대로 간담회를 좀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로 이제 4개의 주체, 즉 사각 커넥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5억 2,300만 원을 민감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어버이연합의 성격은 단순한 그냥 시민단체가 아닌 제가 저는 규정을 하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면 과거 2007년 경선 때도 이명박 후보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친박 어떤 보위단체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연준 행정관이 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집회를 저희들은 지시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시사저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그 기각을 하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례, 의심할 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시성 문자 또 시대정신이라고 있는데요. 뉴라이트 성향 뉴라이트의 본산입니다. 시대정신은. 그렇죠. 그 시대정신 출신들이 지금 문제되는 국민소통비서관의 1기 선임 행정관이 최홍재 행정관, 그 문제되는 허연준 행정관, 2기 행정관인데 이 두 분 다 시대정신의 핵심 간부 인물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시대정신에도 무려 전체 한 22억 원이 조금 넘는 7년간의 수입 중에 90%가 넘는 21억 원 이상이 정체불명의 다 이것도 후원금으로 회비가 아닌 그렇게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못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시대정신, 또 전경련, 또 한 축은 이제 국정원인데요. 국정원, 네. 지난번 원세훈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팀이 밝힌 거에 따르면, 국정원의 요원들이 과거 MBC 파업 때, 2012년도입니다. 2012년 1월 달, MBC 파업 때 박문진 이사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좌파에 이제 대항해서, 우리 박문진 이사들이 뭐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건데, 그 당시 그 MBC 박문진의 이사가 바로 최영재. 그분이셨거든요. 또 하나는, 무슨 민주연합인 무슨 아무튼 뉴라이트 계열의 최모 씨가 하는 그 단체 그분에게도 일간지 광고를 이렇게 일종의 서로 교감을 나누는 국정원 요원이 그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어버이연합을 가운데로 놓고서 청와대, 전경련, 시대정신, 국정원 이런 어떤 그 연계 의혹이 이 사건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저는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보통 사각 커넥션을 하는데 국정까지 해서 오각 커넥션이고 하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원, 시대정신 또는 뉴라이트, 그다음에 전경련 어버이연합까지. 어떻게 보면 그 어버이연합은 철저하게 수단으로 이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각 커넥션이죠. 어버이연합을 빼면 그렇죠. 사각 커넥션일 수도 있고. 근데 참 슬픈 게 한상희 선생님께서도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찬반 논쟁이 있고 이렇게 여론이 막 이렇게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중도도 있고 유보적인 부분도 있고 뭐 보통 보면 나는 모르겠다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우리가 술 먹다 싸우면 한 10명 모이면 한 뭐 3명이 진보적이면 뭐 2명은 중도 한 3명은 보수 2명은 난 모르겠다 막 이러면 그러다가 그냥 막짝짓거리하다가 헤어지면 그게 여론인 건데 그렇죠. 이분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여론이 아니라 전경련이나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또는 그들이 유리한 특히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관련된 것들을 주로 했단 말이죠. 일종의 그 진위대 역할을 한 거죠. 여론 조작, 뭐 민주주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 그 국정원 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특위가 구성되고 있을 때 이제 심리 전단이 제일 문제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그 심리 전단이 했다고 하는 소위 그 심리전. 그러니까 국민의 그 의식을 왜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뇌하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려는 전형적인 파쇼적인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가 고민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오로지 그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한 정권도 어떤 그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런 그 민주화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왜곡시키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조작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우리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이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뭐 박정희 시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메이지 시대로 돌리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끔찍한 제 생각에도 이게 저는 저희들이 무슨 큰 집회를 하면 어떻게 이분들이 알고 나타나가지고 알고 나타난 것도 신속하게 알고 나타난 것도 신기한 건데 의원님 꼭 근접해서 해요. 아니 거기다가 또 구호를 외치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잡아요 또 뭐를.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근접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카메라들이 앵글 잡기 편하게 마치 찬반 여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압도적 반대론이 많은 집회 또는 예를 들면 개혁성의 좋은 정책 뭐 경제민주화나 반값 등록금 이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괴롭히니까 건드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 정책 때도 바로 옆에 딱 붙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약간 충돌을 야기하고 충돌은 야기하지 않는다라도 카메라가 치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 밤 뉴스에 보면 반드시 9시 뉴스 화면이 분할돼서 나갑니다. 절반 찬성, 절반 반대.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집회는 몇만 명 와 있고, 어버이연합 선생님들 온 집회는 한 100명 안팎이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근데 화면에는 보면 꽉 채워가지고, 마치 비슷하게 온 것처럼 또 해요.
그러니까 방송국까지 저는 껴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방송국 그래서 이거는 껴있는, 그 이제 사각 커넥션이나 예. 오각 커넥션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5각 6각 커넥션 일종의 정권의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행동해주는 일종의 이제 청부 집회, 뭐 가짜 집회 이런 건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박근혜 친위 조직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극우 단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에도 많은 보수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는 그렇죠. 건강한 보수 단체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수는 아니고 극우 단체를 했는데 보니까 갈수록 일종 이런 걸 뭐 굉장히 뭐 중국의 홍위병하고도 좀 다르고 네. 굉장히 좀 독특한 네. 이런 그러니까 당체라고 해야 되나? 연합이 예. 2007년 경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이제 이명박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으로 다들 봤는데 당에서는 이겼지만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는 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됐는데 그 당시 이명박 후보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보면 김무성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김무성 또, 많이 예, 공격하시고 황우려 대표는 화형식 직전까지 아. 그 인형 화형식 직전까지 가고 당연히 뭐 야당의 뭐 문재인 대표는 화형식 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화형식 여러 번 화형당하고 또 그 당시 민주당 여러 번 예. 뭐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보수 운동 단체로 이걸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들은 그것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겠으나 적어도 박근혜라는 한 인물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서 움직여온 단체가 아닌가 그런 성격이 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부인하시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 사조직 같은데 물론 본인이 개입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저희는 뭐 책임 있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원래 근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경호받는 사람은 경호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비서관은 지시해가지고 유리한 거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넓은 의미의 이제 사조직 같은 역할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데 주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심지어 의원님 그 KBS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했다고 방송에서 바로 그 다음날 아웃되고 심지어 자사 기자를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도 고발했는데 수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춘석 의원님이 법사에서 굉장히 단단히 잘 따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장이시죠. 우리 진상규 위원장 TF 의원님이 검찰총장한테 수사를 왜 안 하냐 하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네, 법무장관 맞습니다. 법무장관이니까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똑바로 말하라 그러니까 뭐 수사를 곧 할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나왔으니까 뭔가 그래도 분석이든 하나 던져 주셔야죠. 하나는 말 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는 가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 트윗에 추선희 사무총장이 어제 나타났어요. 참 실종 상태 아니었나요? 네,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뉴시스인가 어디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던데 한 보름 이상 이제 어떻든 매일 언론에 막 그 JTBC와 시사저널에 등장하시던 분이 지금 보름 이상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잠적이라고 표현하죠. 잠적. 아니 본인은 뭐 여전히 저 세상에 계셔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 뭐 조용하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궁금해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잠적이 맞죠. 우리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근데 본인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딱 인터뷰 내용을 딱 접하고 나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젠데요. 첫째는 검찰에 이제 곧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곧 부를 것 같다. 그래서 기자가 그럼 불렀느냐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곧 부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서 이미 한 달 전에 배당이 됐는데 이게 어떤 누구도 수사의 주체인 검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한마디 없었는데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중요한 인물, 뭐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그런 분이 수사 주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하고 있겠습니까? 민망해서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되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이 사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검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더 나가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야 이분 세다. 사실은 이분의 입으로 시작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보름 동안 어디 안 보이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검찰에 곧 나갈 예정인데 놀랄 만한 일이 벌 것이다. 글쎄 우리 국민들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 트위터에 이분에게서 이 침묵가는 검찰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리트윗이 한 300개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트위터리언들의 이렇게 트윗 내용을 보면 이거 뭐 다 이 말 맞춘 거 아니냐, 뭐 보험 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 주요 참고인, 주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찌 보면 이거 뭐 한국 검찰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이분의 배짱이 배포가 참 보통이 아니시다는 생각도 들고 하긴 참여연대 정경련 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 뭐 일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정경련. 뵙기도 어려운데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2,300이나 받으신 정도의 단체의 실질적인 리더니까 또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튼 이거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선이란 그 주선의 사무총장. 총장이죠. 이 사람 말하는 어투를 보면은요. 마치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밤의 국정원장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민간 국정원장. 거침없으시죠. 그렇죠. 밤의 대통령. 잠깐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고발 안 당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19대 때는 4번 고발당했는데 조금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계속 보면은 고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밌는 게요. 단순히 자기가 배포가 크다 또는 뭐 아는 것이 많다 이래서 나오는 어투가 아니에요.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위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식의 어투예요. 한 교수님 지금 말씀이 정확한. 뭔가 상당한 권력과의 커넥션이 있다. 그렇죠. 필요가 있는데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대목인데요. 그 허 행정관이 이제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월요일에 집회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지시받은 게 아니다. 협의를 했지 지시받은 게 아니다. 이 협의라는 단어. 제가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했는데 사실 청와대가 그 기침을 하면 밑에서는 곧불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안진걸 처장님. 안 알죠. 참여연대는 안 그렇죠. 우리 참여정부 때 얼마나 무시를 하던지 참여연대가 진짜. 그게 아니고 이제 저 이름은 참여정부 참여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참여정부는 진짜 참여연대하고 유착 안 했습니다. 진짜 맨날 비판받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이거 옆으로 샜네 잠깐. 아니 잠깐 세도는데 의원님 지금도 친노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또 참여연대 회원들 중에도 참여연대가 도와주지 않고 비판만 한다고 얼마나 서운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 그 처장님이 김기식 우리 매서 제가 민정비서관 때 한 번 만났어요. 참 저희보다 갑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말투도 똑바로 해요. 뭐 노무현 대통령 그러라고 우리가 뽑아준 겁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추 총장께서 제가 오늘 경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럼요. 추총 이거 들으실 겁니다. 나름 또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분이 지시받은 게 아니다. 근데 법원은 이것은 지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분은 협의라고. 난 월요일 날 집회하라는 건 안 했다. 난 수요일 날 했다. 이건 난 협의한 거다.
그러면 지금 한 교수님, 우리 한상희 교수님 지금 진단처럼 이분의 심리에는 청와대 행정관 정도가 나를 지시해?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니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를 배치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아니, 실제로 이분들이 행동하는 거, 기자들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정권에 상당한 지분이 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뷰도 뭔가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청와대나 검찰에도 약간 겁을 좀 준 느낌도 일부. 나 괴롭히면 역시 또 여기 법조인 출신의 박범계 의원하고 또 안진걸 처장은 또 다르네. 저는 이렇게 무슨 검찰하고 무슨 야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처장님 보시기에는 아니요, 생각한데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입을 그럼 경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날 괴롭히면 그렇게 많은 걸 터뜨려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는 거는 오히려 나를 너무 내버려 두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암시일 수도 있겠다. 사실 지금 어버이연합의 최근 태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다가 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꺼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 편집적 옥천 간담회에서 청와대 집회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 강조했거든요. 스타카토.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가이드라인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에요. 허윤준 행정관이 여러 번 만나고 친하시다는데. 아니 사실 이제 그 연결고리만 끊어지면은 사실 이 어버이연합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경련하고만 다녔으니까. 그렇죠. 정경련하고 다닌 것은 정경련과 둘이 사적인 관계. 물론 정경련의 그 범죄 행위는 남습니다. 그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경실련에 4월 21일 날 정경련을 금융실명제법 조세법 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한 거고. 근데 우리 이제 이번에 5월 3일 날 민주노총이나 경제민주노총 독고에서는 수사 의뢰 정도는 약하다. 아예 고발을 하는데 이게 어디 정경련만 문제냐. 청와대 행정관 어버이연합까지 이게 일종의 여러 가지로 오니까 그 공범 관계가 있으니까. 직권남용에 아마 그렇죠. 그런 직권남용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고발을 또 해놨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상은 곧 밝혀지겠죠, 서서히. 글쎄요, 검찰의 결론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받았다 했으니까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가 지시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으나 그건 검찰이 얘기고요. 현 정부에 들어서 여러 예를 들어서 대통령 문고리 권력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던 십상시 제가 그때 진상조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대통령 권력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실세 비서관들이 호가호위 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이 부분 수사는 간단하게 해서 이거는 사실무근 오히려 이런 내용을 바깥으로 발설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홍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죠 조홍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장을 기소했는데 다 그 조홍천 비서관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참 시대의 당대의 훌륭한 검사가 있어서 전신만고 그때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잘 하다가 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감옥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풀려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느냐, 국회가 그냥 넘어가느냐,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사안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정말로 아까 우리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한 축이 온라인상, SNS상의 여론 조작이라는 댓글 사건이 있었다면은 어쩌면 이런 오프라인상의 아스팔트 위에 어버이연합이 정말 시민사회에서 참 여러 가지 분노의
그 국민의 함성을 대변한 그 반대 측면에서 불과 100여 명, 몇백 명 나와서 그것을 몇만 명의 집회와 같은 비중으로 예. 같은 시간으로 다뤘던 그 일종의 여론 조작, 그 여론 조작에 상당수 언론이 책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의 배후가 있다면 이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돈 준 사람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 돈 준 사람의 그 뒤에 정치적 그러한 계산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했던 어떤 그 여론조작보다는 더 그렇죠. 예.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전경련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날 저녁 8시 뉴스, 9시 뉴스, YTN 연합TV까지 일본 5대 방송사나 종편에 마치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예의에 무슨 갈등이 있는 거지. 갈등이 있는 사안인 것처럼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대부분 언론에 보면 신문 일면에 찬반 또 역시 또 찬반 충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충돌. 한일 위안부 합의 찬반 충돌. 국민의 적어도 50% 가까이가 봅니다.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심리전단이 댓글 사건은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최초 윤석열 팀장이 기소해서 했던 것이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댓글이. 네. 근데 그 댓글이 나중에 막 축소가 됐죠. 공장 변경을 통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뭐 축소가 됐는데 그 120만 건 정도가 이제 요거와 비교하면 사이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이긴 한데 그 SNS는 독자층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120여만 건이 같은 종류로 다 합하면 그렇게 이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중파 3사의 주요 그 케이블 방송과 신문 150만 부 이상의 독자를 갖고 있는 주요 3대 신문사를 포함해서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30%에서 50%가량이 이틀 사이에 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하기 저도 어려운. 그러니까 저도님 항상 이제 언론이나 뭐 또는 학생들이 물어보거나 시민들 물어보면 실정법 위반도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실정법을 제쳐놓고라도 실정법이 문제가 다양한 아니죠. 예. 민주주의에서의 다양한 여론이 막 자발적으로 샘솟아서 갖고 여론이 조정되고 갈등이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정치인데 이건 일종의 정경련과 국정원과 청와대로 대별되는 일종의 음습한 권력 집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마치 여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여론인데 물론 당연히 뭐 아무리 국민들 지지가 높아도 뭐 5%가 반대한다는 이런 자연스럽긴 하지만 근데 마치 행동하는 여론이 있고 상당히 반대 여론이나 찬성 그러니까 정권에 유리하거나 이건 저는 그러니까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어떻게 그 반사회적 범죄인데 교수님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그런 의혹을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그런 의혹이 있다. 또 하나 다른 그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라디오죠. 오디오만. 오디오죠. 요즘에서는 저분이 누군가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지 이게 또 재미가. 맞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제가 한상희 교수님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상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게 몰입이 돼버렸어요. 이야기에 몰입이 돼버렸어요.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호칭해. 박범계 의원님, 여러분 박범계 의원님 이렇게 위트도 있으시고 멋있는 분입니다. 이선 됐으니까 이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어요. 재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후보가 재선님이었기 때문에 이선하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 이번에 잠깐만 20대 국회 상임위는 어디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다시 법사위 복귀해야죠. 법사위로. 대선도 있으니까. 가서 무조건 검찰하고 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검찰하고 감사원 잘 감시해야 되고. 좋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할 일이 엄청나죠. 특히 뭐 이 부분부터 검찰부터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어버이연합이 하는 일들이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한 일보다는 어버이연합을 계기로 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한 일이 우리 사회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땀을 흘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점을 흐려왔어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사회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바로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정치를 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버리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오늘이죠. 그 임원위원 행진곡 이거 뭐 재창한다 하니까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합창해야 된다. 이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국민이 박승춘 국민, 네. 박근혜 국민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네. 그 국민 중에는 이제 아까 황교안 국민이 일단 제일 그러니까요. 오늘 저 일종의 입을 딱 닫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군대 안 가고 그런 지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강주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때문에 지금 또 급거 상경하시고.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예, 이제 좀 제대로. 아니 참여연대 회원님들이나 우리 간사들 중에는 박봉 의원님 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판사하시다가 그 정말 초기와 같이 뭔가 좀 불리한 상황에 항의하면서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하고 그러실 때도 그 대체적인 평이 아주 그 엄정하다. 비리라든지 이런 공직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다는 평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시민단체들이 의외로 그런 소문이 빨리 나거든요. 청와대 누가 들어갔는데 엉망이다 그러면 금방 압니다. 그냥 다 들려와요. 근데 한 번도 아니 제가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엉망이다, 느슨하다. 허투루한다, 뭐 약간 야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야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매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늦게 되더라고요. 그런 또 아픔은 한 8년. 8년. 정확히 하시네.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근데 그분들이 자꾸 고소를 해요. 지금 방송 우리 유병재 선생님도 고소당했죠. 이상훈 개그맨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니글니글의 이상훈 개그맨도 고소당했죠. 그다음에 JTBC 강신우 기자도 고소했는데 이분도 예전에 참여연대도 쫓아왔었거든요. 참여연대도 예전에 어버이연합 선생님도 여러 번 찾아갖고 빨갱이 죽여야 된다라고. 저희 선생님 어버이연합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하면 저희는 뭐 그냥 약간의 온건 진보 정도지 빨갱이는 아닙니다. 선생님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밝혀내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갈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 때 야당 계획은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 이제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은 정리해서 20대 국회 요구는 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뒤로 돌아가 버리느냐, 그걸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집회장에서 어떠냐면요, 근접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참여연대가 주로 주체가 되는 집회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근접해서 집회하는 거 배고파가지고 맥도날드 하나 사 먹으려고 맥도날드 그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옆으로 가면 꼭 거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청 옆에. 그렇죠. 옆에. 거기서 이제 제가 본 최대 집회 규모는 어버이연합 한 300명. 많이 모이실 때는 조금 모이실 때는 한 4-50명도 모이시고.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 근데 100명 안짝 모이세요, 주로는. 그 마이크 성능은, 우리 참여연대 마이크 버금가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시민사회단체 마이크 중에 제일 좋은 게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을 압도합니다, 그분들 마이크.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의원님한테도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드린 게 청취자들한테도 그냥 여론을 조작하는. 맥도날드 얘기하면 안 되나? 참.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끔은 제국주의 상징이라도 하고, 최저임금을 안 줘서 문제라고도 생각하지만 다 좋습니다.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근접한 것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꼭 시비를 걸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욕을 하고 뭘 집어던져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건 정확히 따지면 이제 판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 범죄잖아요. 국회의원입니다. 판사님이 아니고. 아니,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그렇게 판사 출신 국회의원님 이렇게 판사 출신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아니 실정으로 막 물병도 집어던지고 막 우산대도 집어던지고 막 멱살 잡고 때리는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법정하면 다 폭행 폭력죄로 다 이렇게 집회 방해죠 사실은. 있는 거고 집회 방해죄로 그러는데 사실 NGO들이 마음씨가 착해요. 또 어르신들이니까 한 번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항의는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안 삼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권력 그래도 저분들 그냥 좋아서 하시나 보다 알바비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는데. 실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랑 좀 다른가 보다 하고 저희는 그냥 너그러이 넘어갔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이제 6월 초에는 이제 어떻든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이제 원구성의 합의가 될 뻔했다가 지금 새누리당에 이제 폭탄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대형 폭탄이 터져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공주에 지금 집거 중이라는 기사가 거기 제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 구성이 만만치 않겠구나. 빨리 구성이 돼야 되면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개별로 각 상임위에 여기에 소관된 것이 지금 여러 개거든요. 지금 여기 뭐 국회 운영위, 안행위, 또 법사위, 또 정보위 다 이렇게 관련됐는데 거기서 상임위별로 일단 그 각종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제 등등을 하면 틀림없이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 주겠다는 것은 이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칼을 뽑아 들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청문회가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이제 저는 공조 노력이 진상규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개별로 제가 만나보거나 이렇게 이제 확인한 국민당의 주요 구성원, 주요 의원님들의 생각은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도 당연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나오려면 이거 대통령 선거가 공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공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명확한 입장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진상이 규명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야권이 요 정도쯤은 뭐 지금 사실상 뭐 선의 경쟁 관계이고 총선 때 좀 불편함이 남아 있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해서 활동기간 보장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거는 빨리 이건 협력해 줘야죠. 국민의당에도 저희도 호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그 존재 본질 그 자체를 건드리는 사건들이거든요. 세월호나 그 옥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버이연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그것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맞죠. 이거 그냥 허투루 넘길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박범계 의원님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련이 이제 우리나라 주요 재벌 기업이 회원사로 되어 있는 그 곳이거든요. 전경련의 정관을 보면 이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킨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 전경련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종의 경영 지침 같은 걸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고 전경련 자금의 정치적 활용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선언 이후에도 어버이연합에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4년 말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뭐 헌법 학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민주, 즉 국민이 주권자인 경제체제, 경제운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국민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찍은 국민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편적 국민이죠.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성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전경련이 그러한 성격을 모를 리 없는 건데 여기에 지원을 했다라는 것은 전경련이 바라보는 국민은 문재인 후보를 찍은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적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헌법을 만약에 그것을 알고 그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전경련의 저는 국민 경제를 얘기하는 그 자격이 없는 거고 헌법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여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박범계 의원님. 제가 시대정신을 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시대정신 아까 21억 후원금 말씀드렸잖아요. 7년간에 걸쳐서. 근데 시대정신 출신의 주요 인사 또는 뉴라이트 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네. 그리고 자유경제원, 네. 자유기업원이었지 옛날 자유기업. 거기에 네. 주요 임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처를 밝혀라. 이 후원금 21억 원의 출처를 밝혀라. 그래 참여연대 제가 아까 저보고 회원 가입하라고 이제 하셔야죠. 네. 이제. 강요 아니 강요라뇨. 예. 오마이뉴스에서 당연히 하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회원 가입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있군요. 민변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여연대는 안 돼. 네. 대신에 저기 우리 의원님 방에 이찬현 비서관님이 대표로 오랫동안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의원님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 네. 옆으로 좀 샜는데요. 네. 참여연대는 후원자들의 실명과 그 후원 내역을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제가 설명 한번 예, 드릴게요. 예, 어차피 청취자들 궁금해하시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있고 네. 또 대기업 지원을 거부하고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뜻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잠시 이렇게 조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후원하는 경우는 네. 또 그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예. 거니까 참여연대마다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래서 제가 후원금이 얼마이고 회비가 얼마이고 어디에 쓰니 다 투명하게 밝히는데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 때문에 아하. 정확히는 자기가 회원인지 여부하고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교조 네. 조합원들이 내가 네.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물론 당당히 나 조합원이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은 그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조전혁 전 의원이 그걸 억지로 밝혀갖고 다 그게 대법원까지 다 손해배상 불법행위다 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때문에 네. 저희가 확인해드리려고 해도 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가끔 네. 그런 원칙이 있는데 다만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이 네. 소액 다수의 시민 후원이고 예. 그리고 정부라든지 기업의 후원 특히 대기업 문제가 네, 되고 네. 있는 주요 대기업은 다 후원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문제를 삼으려 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네. 대신 그리고 또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에 썼는지가 다 공개가 되니까 네. 보면 그렇죠. 다 좋은 데 쓰는 네. 게 분명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버이날 문제가 된 것은 후원자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가 된 것은 그걸로 마치 여론이 있는 것처럼 정상적 여론 것처럼 해서 여론을 조작한데 권력과 정경련을 위해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런 의혹이요. 예, 의혹. 예.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경련 같은 그 이제 대기업 조직은 사실 그 자체가 권력이죠. 우리 예.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지원 받는 것도 역시 정부는 뭐 권력이고요. 그 자기 재정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지원을 받아놓고 그 재정이나 회계에 대해서 그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 어떻게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썼다 어디에 썼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 것은 뭐 그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여지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죠? 그래서 대기업 후원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네. 지금은 예전에는 그 NGO들이 일부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원래 해야 될 물 아껴 쓰기 범국민 운동이 있다. 네.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환경단체가 그것을 프로젝트로 당첨이 그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그걸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그 캠페인 비용만 딱 받는 겁니다. 운영비는 안 받고. 근데 그것마저도 마치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까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한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아예 대부분 단체들이 안 받는 그러시군요. 경우도 많고요. 대기업 후원금도 정상적인 시민단체는 대부분 안 받죠. 아니면 받아도 한도를 두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차단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대정신이나 어버이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그런 원칙들이 확인도 되지 않고 알려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원칙도 예. 없죠. 이번에. 네. 예. 무조건 받아서 숨기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 위해서 청부로 남의 집회를 방해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경련이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던 거는 사실은 뭐 정련이 선언했던 그 정치적 중립성 이걸 위반했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있죠. 네. 사실 뭐 그동안 우리 그 개발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 정경유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경유착을 야기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 의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상의 저는 네. 정경 유착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랑 그렇죠. 교감하는 일부 극우단체
돈을 그렇죠. 줘서 네. 사실상 삼각동맹으로 이렇게.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네. 정부 그 정경유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정치인 집단들 또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치인 집단이나 또는 정부 이것과 이제 기업들이 유착하는 이런 것들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드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특정한 그 이제 그 정치인 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뭐 그런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특정한 기업들이 유착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 비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타락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돼버리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뭐 그들의 말처럼 그 정기적인 내세우는 것처럼 뭐 시장 경제 질서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부정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이거는 발본색원의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그 뭔가 이 그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죠. 맞습니다. 제가 그 대기업 관계자 이렇게 가끔 이제 참여연대에서 비판 많이 하니까 자기들 해명하러 가끔 참여연대 찾아오거든요. 네. 뭐 사실관계가 약간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또 반론권자에 다 들어드린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네. 그러면 오는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이런 정경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알고 있느냐. 네. 자기도 처음 알았는데 회원사로서 결코 자기들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네. 법조계 뭐 일각에서. 사실 왜냐하면 배임이죠. 회원사들 회비 냈는데 엉뚱한 데 쓴 동의도 안 하고 횡령 또는 배임해서 이상한 데 써버린 거다. 이렇게 대기업 관계자들은. 그래서 또 지적을 사실은 하더라고요. 전경련에 이제 내일 뭐 방문해서 이제 뭐 참 물어보고 예.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겠지만 사실은 전경련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들 삼성, 현대, 뭐 SK, LG 같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라던 바대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예. 그걸 여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라던 바냐. 예. 두 번째는 바라지 않은 건데 이렇게 정말 실무를 하는 분들이 정말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세 번째는 압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라는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예. 겠죠. 셋 중에 하나. 예, 쉬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셋 다가 포함될 수도 있고. 네, 셋 다가 다 일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걸 물어보니까 검찰이 꼭 본격 수사를 할 것이다. 예, 할 것이다. 근데 제대로 안. 아니 근데 네. 고발장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4월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21일 날. 그러니까 세상을 네.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고 주요 언론에서 물론 이제 방송 3사 역시 권리에 장악된 방송 3사라든지 일부 매체는 보도를 잘 안 했지만 4월 20일 날 경실련이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5월 3일 날 민주노총 뭐 경제민주 네트워크들이 또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사건이죠. 수사를 안 하고 안 한 거죠. 뭐 지금까지 눈치를 봤다고 봐야 되죠. 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해도 시원찮을 판에 처음에는 할 것이다가 뭐예요? 예. 처음에는 그것도 말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춘석 위원장이 계속 따지니까 될 것이다. 될 것이다는 말은 된다는 말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의원님. 아직까지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정식으로. 저는 그래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의 타이밍과 물론 법사위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그 날짜로 잡혀서 그렇겠지만 추선희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뭐 네. 언론사와의 인터뷰 뭐 곧 검찰에 나가서 놀랄만한 뭐 이런 것이 절묘하게 시점상에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애청자 여러분?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날기만 하면 배가 떨어져요.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지금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사전에 조율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잠적한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지금 그 뭐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사실 또 하나 이제 조사해야 될 게 언론이죠. 예. 어떻게 정말 뉴스 가치도 없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마치 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어버이연합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 매체라든지 언론 노조라든지 뭐 민원연, 언론연대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타파에서도 어버이연합을 키운 건 언론이었다. 그러니까 정권하고 자기도 꿍꿍해갖고 뭔가 정권이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정권의 비판적인 활동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버이연합이 있으니까 찬반인 것처럼 키워줬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반드시 언론 개혁도 동시에 저희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한 60분 가까이 어버이연합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께 박봉계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네. 많은데 법사위에서 아주 또 맹활약 해주실 거라고 이제 제가 기대는 하고요, 의원님. 네, 맹까지는 예. 아니라도 활약. 오늘 5.18이고 5월 23일 날이 또 우리 네, 많은 노무현 국민이 대통령이 좋아하고 칠주기. 했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또 7주기인데 네. 굉장히 5월이면 저기 참 계절적으로 얼마나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계절은 좋은데 하는데 마음은 우리 역사에서 슬픈 참담하고 5월이 되었습니다. 그 손혜원 참 그래요. 당선자, 네. 손혜원 당선자가 SNS에 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네. 뭐 친노냐 비노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막 논란이 있잖아요. 네. 당 안팎에서. 근데 사실 시민사단체 입장에서는 좀 그건 조금은 뭐랄까 불필요한 논쟁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친노든 비노든 열심히 살고 좋은 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또 친노가 무슨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시민사단체에서. 근데 맞습니다. 손현 당선자 그 SNS가 이거더라고요. 교수님도 보셨어요? 네. 친노는 슬픈 사람들이다.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인이다, 참혹하다, 네. 늘 우울하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뭐 의원님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5.18에서 5월 23일 그냥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무리 예. 발언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마침 이게 문재인 전 대표님하고 이제 같은 KTX를 타고 아, 이제 그러시군요. 올라왔는데 저희들 이제 이 홍만표 선생 예. 이분이 이제 저 검사들은 이제 현직이든 또 현직을 벗어나서 이제 재하로 변호사로 가든 선생이란 표현을 호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선생 호칭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나름대로 레전드 전설이 있는 분들 선생 호칭을 많이 받는데 홍만표 씨는 선생이란 호칭을 꽤 많이 받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무려 한 해에 뭐 91억인가 이렇게 이상한 레전드가 됐던데요. 예, 그렇게 예. 이제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검에 출두를 할 때에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과 함께 이렇게 딱 내려보는 미소를 네. 띄우면서 내려본 그 사진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홍만표 씨가 이제 검사장까지 대검 기획조정부장까지를 했는데 많은 이제 수사기획관도 하고요. 많은 사정 정보를 갖고 이제 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 나가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언론에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쓰는 겁니다.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한테 빚을 뭐 진 게 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랬죠. 일단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검찰 조직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 조직이고 사정과 수사의 기관 조직인데 왜 바깥에 나가 있는 말 그대로 변호사의 무슨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왜 건가? 빚을 졌냐? 왜 빚을 그렇죠. 졌느냐?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필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수사의 기본 원칙들을 많이 벗어난 예. 정말로 그렇죠. 벗어난 경마식 보도, 피의사실 공표를 매일같이 한 달간 했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 수사의 단초도 사실은 표적 그러니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사실은 원래 관할도 아닌 저 경남까지 내려가서 박연차 태광실업 을 한상률이가 주도했습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제가 그걸로 이번에 그 그렇죠? 낙선운동 근거로도 넣어놨기 예,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상률. 특별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예. 이런 전체로 봤을 때 이건 수사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다시 되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월에 드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 당시 검찰이 정치를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참혹하기도 하고 네. 또는 생각이 많으신데 표현을 때로는 이트 있게 또는 절제 있게 하세요. 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서거를 생각하면 분노하고 그때 그 망신 주기와 없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운 것과 피사실 마구마구 흘린 거 언론화 짜가지고 일본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놈들 다 잡아넣어야 된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굉장히 절제해서 홍만표 씨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정말 찾는 표정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아니 분노나 슬픔이 더 큰 분들이 절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분명히 당시에 검찰의 잘못된 행태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검찰이 홍만표한테 무슨 빚을 졌는지 황당하네요, 그렇죠? 예, 한상희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날이 5월 18일이잖아요. 예, 니문이한 행정 한번 부를까요? 저 음치박치라서 저는 그건 안 되고요. 제가 배경에서 깔아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사랑도 사실 우리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렸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어버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느 한순간에 심리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주주의를 뒤집고 엎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뭐 다른 때보다 더 올해의 5월달은 정말 슬퍼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 이 사건부터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뭔가 그 근원은 어디 있고 누가 연루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처단해야 될 겁니다. 네. 교수님 역시 단호하게. 의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시민들께 뭐 20대 국회 포부도 좋고 또 이렇게 시민단체에 뭐 해주실 말씀도 좋고 뭐 당부 말씀도 좋고 뭐 편안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우리 참팟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편안하게 1시간 6분 동안 전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들도 이렇게 정말 했습니다. 역시 뜻깊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과 우리 교수님 참 출연진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점이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올해와 내년 뭐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서 어떤 지금 실종된 민생 또 저물어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연대와 같은 그러한 올곧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정말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회원들을 더 확보하시고 우리의 좋은 생각들이 함께 공유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고 그것이 곧 정권교체의 저는 단초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의원님 강한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고 DJ께서는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집회에 나가라. 뭐 그 사이에 그 말은 빠뜨리셨더라고요. 시민단체 용가해라. 그 말은 사실 이제 원래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셔서 빠뜨렸다는 제 분석이 있는데 가능하면 참여연대로. 박범기 의원님도 오늘 오셔서 회원가입 이렇게 또 후원 공개적으로 또 하는 분은 합니다. 근데 이제 밝히기를 꺼려하는 왜냐하면 의원님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면서 진보적 엔조에 대한 탄압이나 그 시비를 하도 많이 붙이니까 그래서 또 개인정보 결정권도 있지만 그래서 밝히지 말아달라는 분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도 참여하고 노조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면 그게 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5월 18일 오늘 굉장히 민주주의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어버이연합 개퇴에 대한 분노도 하게 되고 또 다가온 5월 23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에 대해서 정말 애잔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또 서글픈 시점에 박범기 의원님이 와주신 건 정말 또 우리 시민단체로서도 영광이고 보람이고 큰 의미가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정말 응원드리고 또 저희가 잘 감시하면서도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땅과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사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즐거운 행세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가보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안다. 태연나 소리는 대한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